미분양이 2배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조정호나 매수세 없어서 매물이 37%가 늘었답니다. 이것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게요. 제가 늘 중시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분양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미분양의 매물이 거래는 급감하고 매물은 증가하고 집값에 본격적인 조정이 오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헤드라인 이후에 이제 소제목으로 서울 미분양 한 달째 2배 증가. 얼만큼 증가했나요? 지금 보면은 원래는 총 180이었는데 전월에서는 지금 360가구로 2배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하락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일치하는 거네라고 했는데 이것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게요. 사실은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미분양이 180에서 360으로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0년 3월 달에 대비해서 180에서 마지막 통계가 4월 30일이니까는 2배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180 증가를 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뜯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대문구에서 예전에 180개 있었는데 많이 소진돼서 동대문에서 미분양이 360개 중에서 95개,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강북에서 195개, 그 다음에 뭐 구로에서 29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2개만, 제일 많은 거 2개만 볼게요. 우선 2개만 보면요, 보시면은 동대문 같은 경우는요, 동대문의 미분양 이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미분양으로 넣었어요. 근데 이것도 많이 소진이 됐죠. 그리고 강북구죠. 강북구의 미분양은요, 여기 수유동 강북 종합시장 정비사업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대수는 한 216세대, 여기에서 195세대가 미분양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는요, 관심이 없어서 미분양이 된 게 아니라요, 주변에 비해서 가격들을 너무 높게 측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은 여기 이 아파트를 제가 찾아놨거든요. 여기에요. 수유역이 있고 여기는 우이신설선이 있는 여기 가오리역, 요 중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세대수 자꾸 주상복합이에요. 근데 가격이 10억이 넘죠. 실질적으로 얘가 주변에 비해서 가격들이 되게 비싸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요, 이 아파트 이름이 칸타빌 수유 팰리스거든요. 근데 쌍문동의 삼성 레미안 84탑이 8억 1,500인데 그 다음에 북서울자의 폴라리스가 이제 10억인데 얘는 10억 8천이에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는 너무 분양가가 비싸니까는 미분양이 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줍줍으로 나왔겠죠. 90%가 미계약이 돼서 고분양가 줍줍 성공할까? 성공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요, 좋은 물건이면요 얘는 미분양이 없습니다. 근데 하락장은요, 좋은 물건이라도 미분양이 나옵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하락의 공포의 통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미분양이 2배로 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팩트는 좋은 물건으로 미분양이 된 게 아니라 당연한 물건이 미분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분양이 180 정도 늘어가지고 360개라고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작은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 뭐 한 3,000개 미분양 가구가 3,000가구 늘어나고 요 정도 돼야지 많이 늘어난 건데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미미합니다. 정말 미미해요. 그래서 서울에 2배 증가했다. 이거는 지금 말했던 하락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지는 못해요. 예, 본격적으로 조정오나 요걸로 조정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매수세 없어서 올해에 매물이 37%가 늘었답니다. 37%가 왜 늘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늘긴 늘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양도세 일시적 완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6월 1일이라는 보유세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물량을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시점들이 6월 1일까지는 있겠죠. 6월 1일 이전까지는. 아마 그게 되게 많은 물량들을 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으로 해서 물량들이 조금씩 소진이 될 거예요. 소진이 된다는 게
거래가 된다라는 부분들도 일부는 생길 수 있지만요. 그거보다는요. 물건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6월 1일이 보유세 기준일이니까 어차피 돈 낼 거 나는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한다 라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8월 1일 이후, 그러니까 7월 31일 이후부터는, 그리고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이 가면 갈수록 매물 소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전세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맞물려서 거기에서 매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뭐 이제 수급 불균형들은 계속 유지가 된 상태니까 가격들은 적은 거래에서 우상향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청약 경쟁률도 4분의 1로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왜 하락을 했을까요? 대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규제가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15억, 그 다음에 9억, 12억이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양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대출 규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섣불리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다 플러스 금리 인상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거의 이제 1.75까지 금리를 올렸죠. 1.75까지 올린 것 같아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통계상에서의 적용은 되진 않겠지만은 그 이전 달에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1.5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준금리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출에 대한 정책들은요, 지속적으로 변화가 할 겁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예를 들어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은 다시 조금 붙을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붙지 않으려면요, 규제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다 완화가 돼야지 과열 현상들이 조금 덜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설령 지금 이게 규제가 좀 풀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요, 원자재 값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청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여기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통계를 하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면요, 왜 이렇게 받아들일까? 왜냐하면 자기의 형편이 달라서 그래요. 우선은 이런 부분이 있죠. 기준금리 연말에 3% 육박할 듯. 그러면 주담대는 8%대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꼬꾸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 분명히 나오긴 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 지금 주담대의 연 8%, 그 다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금리만으로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봐야 되고요. 정책과 그 경기와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 단독적으로 금리만 움직인다고 가격들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두 번의 큰 금리 인상기가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한번 3%에서 5%까지 5.25%까지 올리는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보시면은 이 초록색이 1차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2006년도에 음마아파트 9억에서 8월 되니까 10억, 1년이 지나니까 12억까지 올랐어요. 이 시기는요, 이 파란색 기간 1차 금리 인상 시기예요. 그리고 이 노란색, 그러니까는 고동색이죠. 고동색은 2차 금리 시기예요. 2%에서 3.25%까지 올렸어요. 이때 실제로 이때 같은 경우는요, 그 대출 금리가 8% 정도 됐어요. 근데 이때도 집값이 올랐습니다. 요때도 집값이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2차 금리 인상기에도 음마 아파트가 9억에서 11억 갔고 10억 갔고 11억까지, 그 다음에 1년 뒤에 2011년도에도 11억 6천까지 올랐습니다. 잠실주공도 마찬가지고 보시면은 가격들이 다 상승세로 돌아섰지 하락으로 돌아서진 않았어요. 반포자이 같은 경우도 12억에서 15억까지 갔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주담대 연 8%면은 사람들 꼬꾸라진다. 예, 꼬꾸라진 사람이 있지만요, 이거를 잘 대응한 사람들은 비단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2030의 영끌족들을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끝까지 끌어썼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은퇴를 앞둔 분보다 2030의 영끌족들이 이 영끌로 인해서 기회가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헛소리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금리 인상이 만약에 3%가 되고 8%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2030은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 분에 맞지 않게 너무 지나치게 영끌하는 사람 중에서 실수할 수 있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여지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될 게 금리 인상에도 돈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금리 하락에도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금리의 피해자가 나오긴 하겠지만요. 금리 인상으로 모든 2030 세대가 자산을 포기하거나 영끌족들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2030들이 2년 전이나 3년 전에 영끌을 했다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금리는 상승, 집값은 주춤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독립적으로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집값은 주춤할 수도 있지만요. 금리 때문에 주춤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것 때문에 주춤하는 겁니다. 저는 영끌력도 영끌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설령 만약에 영끌을 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투자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영끌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2030은요. 벼락거지가 될 가능성도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둘 다 위험한 상태. 뭘 투자를 하고 영끌을 해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위험하다면요. 저는 가만히 있는 선택보다는 조금은 영끌을 하더라도 집을 산 게 훨씬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은 사실은 어디가 가격 상승의 어깨고 머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실질적으로 피로감이 들 정도로 가격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내 상황에 맞게 대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내 영혼을 끌어가지고 대출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일정 현금이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똥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여분의 자금은 가져가 놓고 대출도 뭐 내가 지금 뭐 한 600만 원이 내 지금 봉급이 그 급여가 되는데 대출을 한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500만 원을 해. 이건 정말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 있을 건데 그런 걸 따져 가지고 집을 사더라도 대출을 해야 되는 시점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에 영끌했던 사람은요. 지금 금리가 오르더라도 훨씬 더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서 이것들을 어쩌나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다행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